자, 이제부터는 원격 탐측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격 탐측은 사진 측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진 측량에서 더 발전한 새로운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한 이유는 높게 올라가서 넓은 지역에 대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지도로 만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보다 자세하게 지형을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는 위치가 점점 더 높게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조금 더 광역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진 측량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무지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적국의 지형이나 군사 기밀들을 정찰할 목적으로 점점 그 기술이 확보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진 측량이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원격 탐측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인공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지역에서 적을 내려다보고 정찰할 목적, 그리고 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위성은 구소련에서 1957년 올린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서라 미국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958년에 익스플로러 1호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양국 간에 위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불이 붙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위성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무궁화나 천리안 같은 별들, 그 다음에 아리랑 1호, 2호, 그리고 최근에 올린 아리랑 3호까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세계 7대 위성 보유 국가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위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이번 원격 탐측을 통해서 쭉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원격 탐측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remote sensing이라고 하네요. remote가 무슨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몇 개씩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멀리서 조정하는 원격 조정 장치, 요걸 remote controller라고 하죠. 우리가 줄여서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 애들이 세 글자를 줄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모컨,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많죠? 바케스, 난닝구, 추리닝, 쓰레빠. 걔들은 혀가 짧아서 그런지 세 글자로 줄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리모트란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센싱이 들어갔네요. 센싱. 여러분 센서 하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센서가 뭐예요? 뭔가를 감지하는 장치죠.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거의 센서가 달려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죠. 또 현관문을 열거나 또 현관에서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센서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센서는 냉장고에 붙어 있네요.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지고 이러한 센서, 이걸 우리가 측량에서는 탐측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앞에서 사진 측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능동적 센서와 수동적 센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센서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앞 페이지를 참조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원격 탐측이란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리모트에서 센싱을 한다는 얘기죠.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 감지를 하고 정보를 얻어낸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리모트 센싱을 원격 탐측이라고 안 하고 원격 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지만 저는 측량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격 탐측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주지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달려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30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격 탐측의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한번 보죠. 원격 탐측이란 대상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렇죠, 컨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멀찍이서 대기나 지표면 어느 한 지점에서 반사되거나 방사된 뭐를 얻어들여요?
전자기파를 잡아들입니다. 즉 전자기 복사 에너지를 관찰하고 기록해요. 그래서 뭐를 얻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대기의 조건, 지표면 물질들의 분포,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원격 탐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량의 정의를 낼 때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렇게 얘기했죠. 영역은 측량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표부터 시작해서 어디 지하, 해양, 우주 공간까지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범위가 바로 이 측량의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 결정, 이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아내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게 특성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원격 탐측이죠. 그래서 위치 결정뿐만 아니라 대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말로 하면 종래 측량에서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바로 이 특성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격 탐측은 지상에서도 원격 탐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가깝지만, 원격 탐측이 아니고 근격 탐측인가요? 어쨌든 간에 항공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탑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탑재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탐측기. 그래서 이러한 탑재기에 설치된 탐측기를 이용해서 지표나 지상, 그리고 지하 물질의 탐사도 가능해요. 물론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그리고 대기권, 또 우주 공간, 이런 모든 대상물에서 뭘 얻어내요?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는 어떻게 오는 거야?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물에서 반사되거나 혹은 방사되는, 어떻게 달라요? 반사는 햇볕 같은 게 맞아가지고 다시 튀어나오는 게 반사입니다. 방사는 스스로 빛을 발사하는 게 방사죠. 이러한 전자기파를 탐지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토지라든지 환경, 자원 이런 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어들이죠. 그러고 나서 요거를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원격 탐측이라고 총칭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격 탐측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원격 탐측은 멀리서 지구를 찍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성은 주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위성의 궤도와 주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러한 주기, 즉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한 번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이러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탐측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적인 이유로 접근을 할 수 없는 지역, 비접근 지역이죠. 또 난접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파장대, 멀티스펙트럴 밴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파장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여기에 의해서 다양하게 지구의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 다중 파장대는 원격 탐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촬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성에는 사진기가 하나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카메라는 적외선 파장대로 사진을 찍고, 어떤 카메라는 근적외대로 사진을 찍고, 어떤 카메라는 흑백으로 찍고, 또 어떤 카메라는 칼라 영상 중에서 레드, 즉 빨간색 필터로 사진을 찍고, 어떤 건 또 녹색, 어떤 거는 파랑색, 이러한 필터로 동시에 지구에 관한 모습을 한꺼번에 빵 찍습니다. 여러 개 카메라로. 이러한 각각의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장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 개의 영상을 한 지역에 대해서 동시에 얻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적외선하고 흑백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 밴드로 찍은 그런 영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파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들이 영상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상도에서 얘기할 때 분광 해상도가 좋다, 다중파장대, 다중분광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분광 해상도가 좋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분광 해상도가 높은
위성은 그러한 여러 파장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자료는 이제 기록이 됩니다. 위성 내에 있는 어떤 그 기록 장치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지구로 전송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판독도 자동화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이 모두 디지털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영상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이러한 영상은 전부 수치 영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관측이 좁은 시야각, 우리가 앞에 사진 측량에서 카메라의 피사각을 얘기할 때 협각, 광각 이런 말을 썼었죠. 이건 좁은 시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멀리서 찍는 인공위성에서 넓은 지역을 찍어버리면 한 번에 지구가 다 찍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시야각으로 촬영이 되고 이러한 영상들은 거의 정사투영에 가까운 영상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사된 자료는, 즉 탐측된 자료는 바로 우리에게 전송이 되기만 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해라든지 환경 문제 등에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원격 탐측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격 탐측이 갖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장점으로는 능동적이거나 또는 수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관측 대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멀리서 접촉하지 않고 찍어내기 때문에 관측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물의 특징을 추출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여기 또 쓰이네요. 원거리에서 멀리서 비접촉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탐측기가, 즉 이 센서가 영상을 얻어낼 때 그 대상물을 찍는 영상에는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죠. 영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영상을 이용해서 X, Y, Z는 물론 시간에 따른 변화, T, 여기에 따른 4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진 전과 지진 후의 영상을 비교함으로써 얼만큼 피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반복적인 주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축적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에서 취득되는 여러 파장, 즉 분광 정보들, 이거는 여러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엔 또 단점이 있네요. 위성에는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요. 또 처리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공간 해상도를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저장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 분광 해상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카메라를 달아서 각각의 스펙트럼을 다 달리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위성에 센서를 달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센서에서 얻은 영상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방사적인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는 타협을 해가지고 영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용량의 한계, 그 다음에 지구로 전송하는 데 따른 그 전송 속도와 용량들, 여기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흑백 위성 영상이 칼라 위성 영상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칼라는 일단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에 대한 숫자 값들을 모두 각각 다 저장을 해야 되지만 흑백 영상인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하나, 즉 흑에서부터 100을 0부터 255까지 256단계로 구분한 요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장 용량이 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영상을 동일하게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 측량은 대부분의 모든 영상을 거의 지형도 제작에 활용하죠. 하지만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 분광대로 영상을 얻어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영상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속성 정보나 위치 정보와 같은 것들은 항공사진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엔 해상도가 아주 높아져서, 그리고 또 센서가 움직임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입체 영상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치 정보도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잡아들이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 방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정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기준 데이터로서 채택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거예요.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어떤 테크닉이 나오면서 아주 정확도 높은 속성 정보, 위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영상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죠. 비쌉니다. 인공위성 띄우는데 뭐 1, 2분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영상은 아무나 판독을 못해요. 아무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공위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학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위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탐측위성.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요 관심이 되는 그런 위성이죠. 원격 탐측위성. 그리고 항법위성. 이것도 역시 측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성입니다. 그리고 통신위성. 그 다음에 각종 일기예보를 예측하게 해주는 기상위성. 이러한 인공위성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모든 인공위성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주로 관심이 되는 위성은 지구관측위성하고 항법위성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자세히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인공위성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맨 먼저 과학위성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실패도 하고 또 연기도 되고 했던 우리나라의 나로호, 그리고 이 나로호에 실렸던 나로과학위성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위성이 어떤 위성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학위성은 과학탐사위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위성은 지구와 지구 주변의 환경을 관측하고 여러 가지 우주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그러한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성들은 지구 근처에 존재하는 우주의 구성, 그리고 이것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구 둘레를 도는 궤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하는 위성입니다. 또 목적에 따라서 다른 행성이라든지 달, 그리고 태양의 궤도를 선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학위성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컴프턴 감마선 관측호가 있고, 또 미국에서 1958년에 올렸던 익스플로러 1호가 있죠. 그 다음에 IRS, 이거는 인프라레드 애스트로노미컬 새틀라이트라 그러는데, 인프라레드 뭐죠? 예, 적외선이죠. 예, 적외선을 이용해서 우주에서 관측하기 위한 그런 위성이었고, 또 우주 배경복사 위성 코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올렸던 과학기술위성 1호 ST셋이라고 불렀죠. 요거는 우리별 4호 또는 카이스트셋4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로호에 실려 올라간 나로과학위성이 있어요. 이 나로과학위성은 실제로 나로호 발사체에 처음부터 실려서 올라가려던 위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로호가 몇 번 실패를 하고 지연이 되고 처음 계획보다 많이 발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과학기술 위성 2호가 실렸다가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소멸되고 말죠. 그러는 기간 동안 조금 더 발달된 위성이 개발되게 되었고, 그리고 나로호의 최후로 실린 이 위성이 바로 나로과학 위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특징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성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 관측 위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위성이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타원 궤도를 갖는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위성은 원궤도, 즉 지구 둘레를 원을 형성하는 궤도를 통해서 동그란 형상으로 선회하는 그런 위성이었지만, 요 나로과학 위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타원 궤도를 갖는 위성이다라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군사위성이 있네요.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위성이 미국의 정찰위성, 즉 라크로스 레이더 정찰위성입니다. 자, 이러한 군사위성은 정찰위성 또는 첩보위성 또는 스파이위성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주로 하는 일이 정찰이라든지 통신, 경보, 항해 이러한 것에 대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적의 상공에서 사진을 찍죠. 또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사용 통신, 그 다음에 군사용 GNSS,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룰 건데 GPS와 관련된 위성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GPS,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너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컴파스 위성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위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들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주로 2차 대전 때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전쟁과 더불어서 적의 정찰 목적으로 무척 발전을 하게 되는 위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진 측량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항공사진 측량이 언제 급발전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세계 제1차 대전이었습니다. 주로 목적은 적의 감시죠. 또 적지의 사진 촬영 또는 적의 동태 파악, 지형 파악 이런데 많이 활용됐던 거고 역시 인공위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척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양대국이었죠. 냉전시대 때 두 축, 미국과 구소련.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위성들이 현재 사용되는 모든 위성들의 어머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위성, 과학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상위성 이러한 모든 위성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위성들은 어떻게 현재 활용되고 있어요? 주로 인류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주 관심이 되는 원격 탐측 위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위성이 2012년에 올라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아리랑 3호 위성이네요. 그리고 2013년에는 아리랑 5호와 아리랑 3A호가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들도 원격 탐측 위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외에 아주 대표적인 원격 탐측 위성 하면은 뭐니 해도 미국의 랜드셋,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팟, 요 위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격 탐측 위성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원격 탐측 위성의 임무는 지구 표면, 그 다음에 대기, 그리고 해양을 관측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리고 해상도가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지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격 탐측 위성은 태양의 움직임과 일정하게 극궤도를 돌면서 일정한 태양빛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색의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또는 뭐 특별한 근적외선 여러 가지 파장대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영상들을 지구로 전송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전송된 영상을 이용해서 각종 환경을 분석한다든지 어떠한 특성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탐측 위성은 정확한 탐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가급적 가까이에서 지구를 찍어야 정확한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궤도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대기권에서 점점 공기의 마찰 때문에 위성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종국에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고 그때 대기권에서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진 않지만 그런 저궤도지만 대기권은 벗어난 그러한 높이에서 궤도를 형성하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육지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최초의 위성이 바로 미국에서 올린 랜셋 1호입니다. 요건 그 위성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어떤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랜드셋이에요. 랜드 세덜라이트. 즉 육지를 탐사하기 위한 위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요거와 조금 다른 목적의 위성인 CSAT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위한 거였죠. 이러한 원격 탐측 위성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한 세계 전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지형의 조사,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한 해저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법 위성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이 미국의 GPS 위성 중에서 최신 위성인 블록 3 시리즈입니다. 이 항법 위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요거는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우리 9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나갈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게 항법 위성이다라는 맛만 보고 갈 겁니다. 자, 이 항법 위성은 위성에서 전파를 쏴요. 그럼 우리 이 전파를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여기 있는 선박, 비행기, 자동차 또는 개인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4개 이상의 위성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 다시 정확히 말하면 안테나의 3차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위성 시스템이 항법 위성 시스템이에요. 이 항법 위성 시스템은 맨 처음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70년대 초반에. 하지만 워낙 활용 범위가 많고 또 쓰임새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에게는 물론 항공기 관제, 지진 감시, 구조, 긴급 구조겠죠. 이런 데 등에도 개방이 돼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는 군사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민간이 사용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호를 정확히 받으려고 하면 항상 이건 군사기밀이라는 그런 제재를 둬가지고 민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유럽연합의 갈릴레오가 올라가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갈릴레오는 순수 민간용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자, 즉 돈을 내는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글로너스가 외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에게 사용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법 위성은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저용으로 낚시하거나 뭐 우리 어디 등산 갈 때 굉장히 필요하죠. 특히나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있었죠. 이 양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세하고 부르는 사진을 잘 보면 한 손에 GPS 리시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저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발찌, 여기도 GPS 시그널이 도달합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씩 거의 요즘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스마트폰에도 GPS 칩이 들어가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항법 위성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GPS가 독점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항법 위성 하면 GPS 위성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GPS 위성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동안 잘 나갔다가 경제 악화로 위성의 개수가 무지하게 줄었던 글로너스, 이제 위성의 쪽수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순수 민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시작해서 벌써 위성을 16개, 17개씩 올린 중국의 컴파스 위성이 대표적인 항법 위성입니다. 자, 이번엔 통신위성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이 한국의 통신위성 올레 1호입니다. 무궁화 6호라고도 하죠. 이 통신위성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성 중에 하나예요. 이 위성은 우주 전파 중개소 역할을 하고 TV 신호라든지 음성 신호 같은 거를 한 지점에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주 전파 중개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라든지 복싱 경기 또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통신위성 덕택이고,
또 지구 반대편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어떤 웹사이트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통신위성의 역할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위성은 우주에서 전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높은 탑을 세워서 전파를 발신한다고 하더라도 산이나 높은 빌딩에 의해서 전파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성은 하늘에서 전파를 내려 쏘죠. 그래서 안테나가 위성만 바라볼 수 있으면 전파가 안 잡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시청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위성입니다. 이 통신위성은 1960년에 미국의 에코 1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이런 통신위성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통신위성은 주로 정지위성이에요. 정지위성은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도는 위성이에요. 즉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은 위성의 공전 속도를 가지고 항상 일정한 지역 위에만 있는 그런 위성이 정지위성이죠. 그래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구에서 볼 때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하늘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 그 스카이라이프 생각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밀도 아파트 지역에 보면 뭐 15층 넘는 아파트들 쭉 여러 개의 세대들이 있죠. 뭐 1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들이 있는데 거기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붙은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전부 다 안테나가 우리나라 통신위성 방향으로 해바라기처럼 한 방향만 바라보고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방향이 우리나라 통신위성이 있는 그 지점이고, 이 위성은 정지위성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자리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 통신위성의 궤도는 우리 뒤에 가서 궤도는 자세하게 한번 다루겠지만 지구의 적도를 연장시킨 천구적도 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위도와 거의 비슷한 그런 높이 값을 갖게 됩니다. 정지위성은 바로 이러한 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통신위성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훑어볼 위성이 바로 기상위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위성 참 많죠. 예, 앞서서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위성 보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공부하는 엔지니어나 학생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1위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올려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자, 이 기상위성, 요거는 기상 관측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상 예보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기상 보고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위성이에요. 이 기상위성은 주로 위성 영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간마다 찾아내 가지고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습도나 복사열 등에 대한 여러 지구의 물리적인 특징과 여러 변화를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이러한 위성들을 이용해서 대기 이동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파악을 해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태풍의 형성, 또 태풍의 이동 경로 이런 걸 추적하죠. 그러면서 어느 지방은 엄청나게 큰 태풍이 갈 테니까 피하시오. 이러한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구하기도 하는 고마운 위성입니다. 이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최초의 기상 위성은 나사에서 쏘아 올린 타이러스인데요. 요거는 관측을 위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 전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전송하던 위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상 위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나 제어가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성의 운용은 정확히 유지가 돼가지고 목적지 상공에서 정확한 자료를 얻어내야만 기상을 예보할 수 있고 태풍의 경로와 형성을 추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위성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요 다음엔 간략하게 원격 탐측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격 탐측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다뤄볼 건데, 먼저
사진을 몇 장 살펴보면서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들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원격 탐측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진 측량입니다. 다만 다른 게 무지하게 높은 위치에서 찍고 그 다음에 탑재기가 기존의 항공기가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파장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즉 우리가 멀티스펙트럴, 다중분광대 또는 다중파장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여러 파장별로 동시에 모두 같은 지역에 대한 각각 다른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그 여러 파장대의 영상을 따로따로 모아서 합성하기도 하고 또 분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추출하는 게 아주 큰 다른 점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연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수행했던 모습과 거기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나타낸 건데 1882년 오래됐습니다. 아치볼트에 의해서 수행된 그런 영상입니다.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요 연 가운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하늘로 올린 거죠. 즉 인간이 직접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대신 어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촬영한 그러한 영상이 바로 우측에 나타난 영상들입니다. 또 재밌는 게 있네요. 이렇게 비둘기 배에다가 카메라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이용한 원격 탐측인데 요 아래 그림이 바로 비둘기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여러분들 왼쪽 끝에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비둘기 날개가 보입니다. 예. 이 비둘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늠름한 게 그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러한 우수한 항공대원들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항공사진 측량을 했던 그러한 모습과 그 영상입니다. 이렇게 조종사 뒤에 카메라 기사가 따라 붙어가지고 적진을 정밀하게 찍어와서 작전에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마울이란 과학자가 만든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로켓 발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켓이 있죠. 예, 이 안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발사한 다음에 이 오른쪽 영상이 그 로켓에 탑재된 지금으로 치면 탐측기입니다. 센서, 즉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상을 찍은 그러한 영상이네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메틱스를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이 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벨 맞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할 때 그 노벨도 원격 탐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로켓과 거기서 촬영한 사진이 여러분 교재에는 있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세밀하게 원격 탐측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1839년 다게르라는 학자가 인화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진 기술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격 탐측의 역사는 사진 측량의 역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시초는 똑같아요. 대신 뒤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특수한 장치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리고 1850년대 요거 기구와 연에다가 카메라를 실어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지상사진을 찍어서 지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도됩니다.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봤던 영상이네요. 그 다음에 1902년 드디어 비행기가 나오죠.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지상사진 촬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사진을 얻는 데 많은 노력들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처리하고 판독하는 이런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22년 리라는 미국 사람에 의해서 사진 측량의 다양한 활용 분야가 소개되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가시광선이 아닌 지역, 즉 여러 가지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 외의 지역, 특히 근적외선 영역, 이러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사진을 제작하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플롯이라는 사람이 항공사진으로는
가시광선 이외 영역을 영상으로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원격 탐측, 즉 리모트 센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고 가시광선 외에 여러 가지 전자기파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960년 3월에 나사에서 최초의 기상관측 위성,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타이러스 1이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상관측 위성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1972년 드디어 이제 지구탐사위성이라는 지구관측위성이라는 랜드셋이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랜셋 1호를 발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지상관측의 위성을 활용하는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1970년대에는 나사라든지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죠. 제트 추진 연구소, 미국 나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GS, 이거는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지질조사소죠. 이러한 기관에서 다중파장, 이제 멀티스펙트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처리 기초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파장대를 활용해서 지구를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가 수행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 이번에 JPL에서 초분광 탐측기, 즉 하이퍼스펙트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초분광 탐측기를 개발하게 되고 이래서 원격 탐측 영상의 분석을 무지하게 넓은 분야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1991년 EU와 유럽연합이죠. 여기서 ERS,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lite 1호, 그렇죠. 유럽의 원격 탐측 위성 1호, 이 위성이 발사되고요. 본격적인 SAR 활용 레이더 영상 촬영을 시작해요. 이 SAR라는 거는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Synthetic Aperture Radar, 그래서 개구면 합성 레이더 또는 개구부 합성 레이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러한 SAR 영상, 다른 말로 레이더 영상이 활용되기 시작하죠. 이 SAR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레이더예요. 즉 다시 말하면 능동적 전자기파예요.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의 가장 다른 점은 뭐였어요? 수동적은 단순히 조리개만 여는 거였죠. 그래서 반사되거나 방사된 전자기파를 잡아들이는 게 수동적 센서였고, 능동적 센서는요, 내가 레이저나 레이더를 발사했다가 맞고 돌아오는 놈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죠? 기상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밤이나 낮이나 다 찍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원격 탐측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아이코노스라는 위성을 올립니다. 이 아이코노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상업용 위성이에요. 또 2001년에 퀵버드가 올라가죠. 역시 이것도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 영상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 영상, 위성에서 얻은 영상들은 주로 전쟁의 목적이나 적국의 탐지에 많이 쓰였어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 이제 지구관측 위성으로 조금씩 발돋움하게 되면서 이제는 군에서 올린 위성이 아니라 민간에서 상업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팔기 위한 그런 위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요거 앞서서 1999년에는 나사에서 테라라는 위성을 올립니다. 물론 이제 테라와 자매 위성인 아쿠아 위성도 있는데 우리는 아쿠아 위성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테라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왜? 이 위성 역시 기상 위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가야 할 점은 뭐냐면 여긴 에스터라든지 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MISR, 그 다음에 모디스, 모핏 이런 무지하게 다양한 탐측기가 범지구적으로 대규모로 관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이 테라 위성을 EOS-AM1이라고 얘기했죠. 예, 이게 바로 EOS, Earth Observing System, 즉 지구 관측 시스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스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라라든지 그 다음에 소스트 같은 그런 위성이 계속 발사될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0년 11월에 나사에서 또 EO1 위성을 올리게 되는데 이 위성에는 하이페리온 탐측기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최초로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타이틀은 능동형 탐측기의 활용이라는 타이틀이네요. 그 능동형 탐측기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의 가장 다른 점,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리고 왜 능동적 탐측기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동적 탐측기 또는 수동형 탐측기는 태양이 없는 야간 그리고 구름과 같은 여러 가지 기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영상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진 측량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의 가장 차이점은 뭐였어요? 수동적 탐측기는 카메라와 같이 다만 조리개만 열어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잡아서 영상면을 구성하는 게 수동적 탐측기라고 얘기했었고, 능동적 탐측기는 뭐죠? 레이더나 레이저처럼 전자기파를 쏴서 대상물에 맞고 돌아오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영상을 구성하는 게 능동형 탐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동형 탐측기 하면 카메라, 능동형 탐측기 하면 레이저, 요거만 딱 기억하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런 태양이라든지 구름 같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 탐측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동적인 탐측기인 레이더를 활용하는 영상 레이더, 즉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전자기파 중에서 마이크로파나 마이크로웨이브죠.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공간에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움직임도 파악하고 또 대상물의 상태, 이러한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거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능동형 탐측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능동형 탐측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레이더 또는 레이저와 같은 관련 기술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그 중에 먼저 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레이더는 1951년 굿이어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 굿이어는 우리 타이어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에 와일리에 의해서 기본적인 레이더의 개념이 확장된 합성 개구면 레이더 또는 합성 개구부 레이더라 그랬어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여기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최초로 과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미 국방성의 지원으로 우리가 흔히 펜타곤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최초의 SAR 시스템인 X 파장대 또는 X 분광대 시스템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나사에서 민간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합성 개구면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르르죠.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CCRS 컨브에어 580, 또 JPL 에어 SAR, 이런 실험적인 항공용 레이더가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건 전부 다 C밴드로 비행기에서 레이더를 촬영하는 원격 탐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6월 27일에 최초의 합성 개구면 레이더, 즉 SAR가 탑재된 위성 CSAT이 역시 나사의 JPL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의해서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현대적 개념의 고해상도의 영상 레이더가 출현돼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 레이더와 함께 활용이 되는 레이저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레이저는 역사가 좀 더 길어요. 자, 1917년 이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레이저의 기본 개념인 유도 방출 이론이 발표가 됩니다. 이 유도 방출이란 말이 바로 레이저를 뜻하는 말인데, 이 레이저란 말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ar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 말 의미가 유도 또는 자극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줄여져서 레이저가 된 겁니다. 1960년 휴즈 연구소의 마이만에 의해서 합성 보석 루비를 이용해서 고체 레이저 광을 발견하게 되죠. 1961년 이제 가스 레이저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명성이 높은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되죠. 197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물리적인 가공, 그 다음에 거리 측정하는데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거리 측정계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1980년대 레이저 고도 측정계와 같은 장비를 레이저 프로파일러로 개조를 해가지고 측량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말에 GPS가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GPS와 병행하는 측량 기법으로 레이저 프로파일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에서는 지상 라이다, 항공 라이다, SLR 이거는 뭐예요? 위성 레이저 측량이에요. 이러한 여러 탐측기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레이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뒤에 10장 레이저 측량을 다루는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리 얘기 말고 우리나라의 위성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은 그리 역사가 오래되질 않습니다. 1957년에 세계 최초의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뒤에 위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1970년 이때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과 관련된 위성 수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원격 탐측의 시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1980년대 들어오면서 국내에 원격 탐측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1980년 1월부터 기상 관측이 시작이 됩니다. 1984년 대한원격탐사학회가 창립이 되고요. 이때부터 체계적인 원격 탐측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가 발사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위성이에요. 그리고 3년 뒤 1995년 무궁화 1호가 발사가 되죠. 요건 또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통신위성입니다. 그리고 199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이때부터 다양한 위성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1999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탐사 위성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1호, 즉 다목적 실용위성 1호입니다. 그래서 컴셋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리랑 1호라고도 부르죠. 물론 이제 아리랑 1호는 이미 장렬히 죽었어요. 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위성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이 죽기 전에 그 위성이 하는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려줘야 되죠. 자, 그리고 2004년 아리랑 2호가 발사가 됩니다. 아리랑 2호는 아리랑 1호보다 훨씬 고해상도의 영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1m급의 흑백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었죠. 자, 그리고 2012년 아리랑 3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1m 이하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 위성에 대한 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우뚝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리고 2013년 아리랑 5호와 아리랑 3A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리랑 2호, 3호, 5호, 3A2호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먼저 언급을 하고 가자면 순서상으로는 아리랑 3A호가 올라가고 아리랑 5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계획보다 모두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 로켓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외국의 로켓을 이용해서 올렸죠. 예를 들어 아리랑 3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로켓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아리랑 5호와 아리랑 3A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러시아 애들이 지금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발사체가 없는 나라의 서름이죠. 우리도 빨리 발사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아리랑 5호와 3A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리랑 5호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능동형 탐지기인 SAR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무척 무거워요. 그리고 아리랑 3A호는 아리랑 3호와 거의 비슷합니다. 스펙이 거의 같은데 단지 하나 더 적외선 파장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리랑 3호와 5호와 3A호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가시광선의 영상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도 얻을 수 있고 레이더 영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다양한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위성의 종주국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리랑 4호는 없죠. 예, 그게 우리나라의 과학의 현실인데 과학자들이 죽을 사자라고 뺐습니다. 대신 3A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위성 개발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고 다음에서는 발사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발사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발사체는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강대국들이 계속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1970년대 발사체 개발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기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무척 방해를 심하게 했죠. 제재를 무척 많이 가했어요. 그 이유는 이 발사체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에서 온 겁니다. 즉 위성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든지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갖는 걸 원치 않았죠. 또 우리나라는 잠정적으로 핵 보유국이에요. 왜? 우리는 핵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2014년이면 미국하고 계약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핵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미사일까지 갖추게 되면 핵폭탄을 갖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방해로 우리나라는 발사체 개발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이 되고 또 러시아 우주기술 이전 형식을 빌어서 일부 국내 기술로 제작한 나로호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로호가 준비가 됐어요. 2009년 8월 19일 나로호 1차 발사를 하려다가 발사 7분 56초를 남겨놓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사가 중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8월 25일 1차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로켓이 일찍 분리가 되면서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대기권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2010년 6월 9일 2차 발사를 시도하는데 소화용액의 이상 분출로 발사가 중지돼 버리고 그 다음날 2차 발사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발사 후에 137.19초 만에 폭발을 해서 다시 우리의 꿈은 무너지는 듯 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10월 26일 나로 3차 발사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연료 공급 라인 결합부에 틈이 발생해가지고 가스가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할 수 없이 또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30일 드디어 나로호가 나로 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비록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켓은 아니고 일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불완전한 형태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인공위성을 우리의 로켓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2012년 말에 북한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올리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위성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올라간 그 다음날 벌써 위성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에서는 위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만 언론에 감추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북한이 2012년 말에 올리고 우리는 2013년 1월에 드디어 로켓을
올려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이어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 대상국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주 개발을 가속화해서 2021년 완전한 한국형 발사체를 올리는 목표로 계속해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학문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인공위성과 그 발사 로켓에 대한 얘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스페이스 클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뤘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 클럽 구글에서 치면 아직도 나이트 클럽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 클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국에서 자국의 발사체, 즉 자국의 로켓으로 자국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나라를 스페이스 클럽의 가입 대상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 대상국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맨 첫 번째 이 스페이스 클럽의 가입 대상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올렸죠, 인공위성. 어떤 위성이에요? 요거네요. 스푸트니크 1호. 예, 무게가 약 83kg 정도뿐이 안 되네요. 언제? 1957년에 올립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바이코누르 발사기지에서, 이 바이코누르 발사기지는 부쩍 많은 위성을 올린 로켓을 쏜 그 발사장입니다. 57년에 올라가죠. 그 당시에 제일 배가 아팠던 나라 애들이 바로 미국 애들일 거예요. 왜? 양강대국으로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서 우주개발 계획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지만 실제로는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예, 주피터 C라는 로켓에 익스플로러 1호를 올립니다. 이건 굉장히 조그마해요. 14kg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성을 올린 나라가 1965년에 위성을 올린 프랑스입니다. 이 기아나 우주기지는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도 원궤도 위성을 올릴 때는 주로 많이 기아나에서 올리고, 여긴 러시아 애들도 여기 와서 올리기도 하고, 또 유럽연합에서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갈릴레오 위성 2개씩 올라갈 때도 전부 기아나 우주 발사장에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시아로 넘어오네요. 1970년 일본에서 올렸습니다. 예, 가고시마도 일본에서 많은 위성을 올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역시 아시아가 가져가네요. 같은 해 중국이 올리네요. 예, 요 장정 로켓, 요거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무지하게 많은 위성을 올린 로켓이에요. 장정 시리즈는 로켓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시 영국 1971년에 올라가고요. 조금 뜸했다가 의외로 1980년에 인도에서 로켓이 올라갑니다. 이 스리하리코타도 역시 굉장히 많은 위성이 올라간 그런 우주 발사 기지예요. 그리고 인도는 재밌는 게 2013년 1월에 우리가 올린 그 나로호에는 100kg짜리 위성 하나가 딸랑 올라갔는데, 이 위성을 2개, 3개 올리게 되면 로켓 값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로켓은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위성이 크면 로켓도 엄청나게 거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GPS 위성을 올릴 때 델타 로켓, 보통 델타 로켓을 올리는데 거기 하나씩뿐이 못 올렸는데,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 위성을 올리면서 한 번에 3개씩 위성을 올립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위성을 올리면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위성을 제일 많이 올린 나라, 물론 하나의 로켓으로 그걸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로켓 하나에 1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1988년에 올린 이스라엘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의외죠. 이란이 2009년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9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올린 북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명성 3호 2호기, 요게 위성으로 이미 간주가 됐고, 요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위성을 올린 우리나라, 이게 나로호. 그래서 나로 과학위성을 올려놓았죠. 전남 나로 우주센터에서 올려놓은 이런 위성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성으로 따지면은 좀 북한보다 늦었지만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격 탐측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 다음에 위성의 종류, 원격 탐측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역사에서 왜 능동형 탐측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현장,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간 나라까지 이렇게 훑어보면서 일단 위성에 대한 또 원격 탐측에 대한 개념을 잡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우리 인공위성과 인공위성 영상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죠.